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중 추가 대책을 내놓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심은 전세대출 규제 여부입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텐데요. 대출 규제로 과연 집값이 잡힐지도 의문입니다. 추가 대출 규제 내용과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가계대출 규제 영향 파장 알아보기에 두 분 모셨습니다.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그리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추석 연휴도 보니까 이 대선 뭐 얘기하고 또 집값 얘기더라고요. 이 집값이 뭐 추석 연휴에 안정될까 기대하는 분 거의 없던데. 네.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조금.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매매 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한 게 많고요. 또 대선 후보들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를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야가 100만 가구, 250만 가구 얘기했지만 이미 그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216만 가구가 있어요. 네. 이거를 별도하고 만약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면 500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그 주택 공급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신뢰가 불안한 심리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하나의 과제, 이 집값과 민감하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가계대출 추가 규제 방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굉장히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민환 원장님, 네. 이 왜 지금 가계부채, 가계대출 관리가 이미 되고 있는데 왜 추가로 더 규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2021년 2, 4분기 가계대출 총량이 1,80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계대출을 볼 때 전체적인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증가하는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 5년 동안의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약 16%포인트 정도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OECD 중에서는 약 6위 정도 차지하는 그 비중이고요. OECD 평균이 약 6%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5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 속도도 그렇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약 105% 정도 됩니다. 그런 즉 뭐냐면 소득을 통해서 그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이 가계대출 비중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12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안정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취약차주들이 있고요. 지금도 자영업자들 소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영업자들 대출들이 이제 상환들이 연기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부채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저신용자들의 문제들, 이러한 이제 취약차주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신용에 대한 어떤 위기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과거의 사례들처럼 시스템 위기로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이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금융당국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이런 금융시장 불안, 또 금리 인상이 되면 더 큰 곤궁에 빠지기 전에 대출을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이 자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그런 말도 정부 당국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좀 잡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가계대출의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담보대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0.25포인트, 실세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올라가도 큰 부담은 없어요. 당분간은.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담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신용대출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경우 그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가게들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신용대출을 받은 게 많거든요. 이번 정부가 그 두 번째 또 이 그 금융시장 규제는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쪽에 치중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전세라든지 매매, 특히 이제 갭 투자라든지 또는 뭐 주택시장이 안정화를 해서 내놓을 것 같은데 예. 규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느냐? 당장은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가 금리가 0.25포인트 또는 뭐 이렇게 올라서는 뭐 큰 영향이 없는데 예. 대출을 막으면 영향을 받아요. 일단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예. 융자를 받고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만약에 이걸 막아버리면 이제 갭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전세를 끼고 또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요자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마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 전세 시장도 역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전세 걸 좀- 대출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조금만 받아도 되는데 전세 네. 대출을 많이 받은 다음에 가지고 네. 있는 돈으로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주식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단하겠다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뭐 금리 인상 예상도 있으니까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옥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대출 규제 필요하지만 그 피해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또 조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도 은행 대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 궁금한 게 추가로 규제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들을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동원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규제 방법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세 자금에 관련된 건데요. 예. 지금 이제 DSR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소득 대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이 전세 자금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DSR에 지금 이제 전세 자금이 포함되지 않아요? 네, 예,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세 자금으로 이제 자금을 빌려서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그 이제 차주들이 그 돈을 갖고 뭐 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이제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이제 조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그것들을 이제 사전에 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그것들을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자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예. 그것을 알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걸 딱 잡으면 되지만 그걸 예.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일단은 이제 DSR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 자금 계획서 같은 것들을 받는데 그것들을 이제 전세자금에도 받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뭐 자금을 어떻게 이제 조달하느냐 그런 방법들을 전세자금에도 받겠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지금 이제 당국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안들인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세자금이라는 것들이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 전세 자금을 이 대부분은 이제 임대업자들한테 자금들이 바로 이제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이제 집 주인의 통장으로 그렇죠. 바로 들어간다 그런 통장으로 얘기죠. 바로 네.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그걸 받아서 다시 이제 그거를 뭐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세값이 올라서 그 오른 돈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가한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국들도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규제를 가한다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업권 분류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에 대해서 지금 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40% 규제를 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60%의 이제 DSR을 이제 예.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그런 방법들 지금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DSR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암만 해도 한도가 좀 높으니까 그쪽에서 대출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 한도를 좀 낮춤으로 인해서 예. 그런 이제 이 풍선 효과들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카드론 같은 경우에도 2022년 7월에 DSR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에요. 그렇죠. 2022년 7월에 되어 있는데 그것들 시기를 좀 앞당겨서 이제 좀 적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이제 좀 앞당기는 방법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금 정책 당국에서 고려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제 전세 자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제들은 좀 하기 좀 어려운 방법들이 아닌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대출 규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민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핵심적인 게 지금 전세 대출을 더 규제할 건가 말 건가인 것 같아요. 규제하기도 어렵다, 부분해내기도 어렵다. 어떤 게 대부분 실수요자들인데 그걸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뭐 금융위원장이 그 전세금 대출도 규제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 간담회에서. 근데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실질적인 전세 금액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우리 그 자금조달 계획서처럼 조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만약에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실수요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아서 살던 데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이 전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추가 부분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추가 부분을 받을 때 추가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사실은 전액 상환하고 다시 받게 합니다. 대부분 은행들이. 그러면 금액이 이제 크게 잡히는 거죠, 이게. 그런 부분도 아마 개선돼야 되는데 어쨌든 전세금 대출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손은 대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어려우니까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겠네요. 불가피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자기 집을 전세 내주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결국 그게 갭 투자로 전세장이 활용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그렇게 분들을 되죠. 골라내겠다 그런 근데 거죠. 대부분은 이제 집을 사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세 안고 집을 사는 경우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인데 전세 안고 집을 사놓은 사람은 자기 전세금 대출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규제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네. 예. 이 전세자금 다 웬만하면 실수요자들이고 전세값이 이렇게 오른 것도 정말 너무나 이 전세값이 구하기도 어려운데 네. 대출도 받기 어려우면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뭐 지하방도 전세가 1억에서 5억 정도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제가 그 외국계 방송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특이한 상황이라서 지하에 사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주냐고 저한테 여쭤봐서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정부가 좀 이렇게 세세하게 서민들의 그 삶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가계부채가 는다고 해서 무작정 규제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걸 풀어갈 것인가. 규제도 규제지만 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도 같이 내놔야 된다고 봐요. 규제만 계속 내놓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들은 직접적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대책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럴싸한 택지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근데 단독주택 내에 노후불량한 주택들을 그냥 다세대 연립으로 짓는 거는 4개월에서 5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6개월 내에 안 걸립니다. 예. 그런 주택들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규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공급이 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번에는 아마도 뭐 매매나 전세나 동시 규제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환 원장님, 아까 그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이금융권에도 은행과 똑같이 비슷하게 40%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왜 이금융권은 소상공인들 좀 많이 이용하잖아요, 또 자영업자들. 근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취약하니까 그렇게 바로 낮춰버리면 그 피해가 또 굉장하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사실 피해를 받죠. 이제 저신용자들이라든가 중금리 대출들이 상당히 이금융권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은행에 사실 고시정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당국들도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사실 모든 정책들이 사실 이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다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가계대출의 어떤 부실 문제라든가 어떤 이제 이 금융 소비자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의 어떤 이제 희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사실 이제 양쪽을 다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 당국자들도 이제 이 토론회 그런 데서 사실 이 고민들을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도 본인들도 몰라서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금융시장이 규제되면은요,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 또는 뭐 이 분양받은 사람 마찬가지에 분양 대출을 못 받는데. 집단 대출이라고. 네. 그것마저도 지금 뭐 적용이 되니까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계 안 하거든요. 지금도 뭐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되고 9억이 넘으면 지금 뭐 30%밖에 적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할 때 실수요자, 상해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집도 없고. 예.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그건 손해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또 이제 그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17년도 파리 대책에서 예. 정부가 그 2년 거주 조건에 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2년 이상은 거주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2년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자가 2년 이상 또 무주택자이면은 일정 기간 무주택자로 보고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에는 실소유자를 봐야 돼요. 예. 이 두 분야는 규제하면 오히려 손해 피해자가 돼요. 예. 그래서 대출 부분은 그렇고 전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세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자기 자산을 기재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산이 전세금이 전부일 사람도 많아요. 그런 전세금이. 경우는 규제를 하면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그 정말 실수요자들이. 네, 실소유자.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 있는데 집을 전세 놓고 딴 데 가 사는 사람들은 규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집이 없는 사람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뭐 전부 조사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금액 내에서 전세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해줄 필요는 있어요. 네. 이것까지 규제한다 그러면 정말 서민들은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자체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서민들은 정말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올라서 결국 돈을 빌려야만 집을 사고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뭐 집값, 전세값 그냥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피해자들을 얼마나 우선은 심각한지. 이번 정부 들어와서 4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주택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데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160%가 더 올랐어요. 성남시. 네. 그리고 서울도 역시 한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이건 한국부동산의 중위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서울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100% 이상 올랐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보합세를 유지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평택입니다. 평택? 평택은 공급 물량이 많았어요.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국제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물량엔 장사가 없어요. 물량이 나오면 시장은 안정화돼요. 예. 그럼 이렇게 금융시장의 규제까지 하지 않고 물량 조절만 잘하면 되는데 예. 4년 동안 서울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량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 돈 없고 집 없는 서민 탓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4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에서 그렇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들이 이제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죠. 뭐 그 다음 달엔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책을 믿지 못하니까 사실 불안한 거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뭐 저보다 권 교수님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제도들, 특히 전세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있어서는 전세제도는 사실은 가장 저는 취약한 그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갭 투자를 이제 조성시키고 가격이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한테 좋은 제도인 것 같으면서도 예. 지금 가격 상승기에서는 가격을 더욱더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사실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전세 들거든요. 제도가. 예. 예. 근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전세 제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당장 이 집값이 어떻게 되냐만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을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제가 보기엔요. 아마도 정부가 이제 연장돼서 민주당 정부가 또 집권하게 되면 예.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말씀하세요? 임대차 전세제도?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있어요. 예.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신고제를 내놨잖아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요구권제죠. 이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나 또 임대인에게 아무 혜택이 없어요. 보호받은 게 없는데 그걸 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옛날 김현미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일정 금액이 넘는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향후에 그 카드를 잡으려고 한 거 아닌가?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일정 금액 전세 금액에 과세하게 되면 과연 이제 누구한테 물릴 것이냐? 임차인한테 물릴 것이냐? 임대인한테 물릴 것이냐? 왜 임차인도 뭐 10억, 20억 전세가 있거든요. 이거만 양쪽에 물릴 것이냐? 이게 정부가 아마도 그 과세하게 되면 전세 시장은 좀 더 이렇게 그 침체되거나 안정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전세 금액이 높을수록 갭 투자 쉬워지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거의 60~70%만 넘어서면 갭 투자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상승기에 전세금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가격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 금액이 안정되면 매매 시장도 안정화되고 오히려 매매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물량도 안정화되거든요, 시장이. 이게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전세값이 굉장히 오르는 때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가을 이사철이라고 그러고 네. 전세 물량도 없고 지금 임대차 1년이 지났는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 명절 전에 매매나 전세가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예. 계약도 했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아마 좀 안정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이제 대부분 역대 그 명절 후에 한 반달이나 한 달 정도는 시장이 안정화됐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10월, 11월, 12월 달에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분양 물량도 매매 물량도 서울은 없거든요. 수도권에 일부 있지만은 예. 그러면 서울의 시장은 안정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만약에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잖아요. 네. 이제 10월, 11월 금통위가 2번 남아 있는데 예. 뭐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라는 뭐 그런 전망이 있지 예. 않습니까? 한 번 더 올린다면 시장에 조금 영향이 좀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거의 네, 생각합니다. 저도 거의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요. 예.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는 사실은 이제 금리를 조금 올려도 영향은 거의 안 미치거든요. 이제 하락기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사실은 이제 기대소득이 올라가면 이제 기대수익이 올라가면은 웬만한 금리의 인상 갖고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미 실세 금리는 뭐 3~4%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 0.25포인트 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되기는 역부족이고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해도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이에요? 몇 번 돼야 됩니다. 몇 번 돼서 이제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했다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상승기에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대출 규제를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전세 시장이 과연 안정될까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있으면 정부가 했어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이라도 입주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동시에 발표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전세 대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 있으면서 전세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다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거는 규제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부주택자가 5천만 원 1억에 사는 사람이 5천만 원 1억 전세금 융자를 받을 때는 이때는 뭐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이금융권을 확산되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은 더 금리가 높은 쪽,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밀려나서 결국 금리 부담 더 늘어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런 풍선 효과들을 다 정책 당국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어차피 이제 모든 금융권에서 거의 유사하게 그런 이제 이 대출 증가율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비율은 다릅니다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개 연평균 증가율이 한 5에서 6%, 그다음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1%좀 높게 잡아놨습니다. 21% 정도 잡아놨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7%, 그러니까 6%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일한 이제 이 업권이라고 하면 이제 증가율이 거의 유사하게 돼 있고 최근에 뭐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다 차서 증가율이 다 차서 뭐 더 이상 대출을 신규 대출을 못 한다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신용 대출의 한도가 뭐 2억 5천이다 막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한도가 아직 안 찬 거거든요. 그런 데는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일한 업권 내에서도 이제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 영업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벌써 이제 상반기에 영업을 이제 공격적으로 한 데는 이제 한도가 다 차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안 그런 데들은 이제 이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이제 이 옛날처럼 이제
이 업권에 대한 이동보다는 동일 업권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예. 기준금리를 뭐 한두 번 더 올려가지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왜 노무현 정부 때 네. LTV, DTV 좀 강화하고 도입해서 강화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킨 그런 효과가 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예. 이제 DTI, LTV 자체를 규제했잖아요. 그 시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07년도에 그 솔프라임 몽진 사태가 왔죠. 2008년도에는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왔습니다. IB은행이 부도가 났는데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는 2007년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해서 공급량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늘었냐면요. 예. 2008년도 9월 달에 리만 사태가 난 이후에 2009년도 입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때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월 12일 날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까지 줬어요. 이 물량이 언제 분양했냐면요. 예. 2005년도 6년도에 한 겁니다. 2005년, 6년. 근데 2005년도 5월 달에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끌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LTV, DTI를 가지고 강화하고.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게 맥혔어요. 동시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왔기 늘었죠. 때문에 그래서 그 미분양 물량이 2012년도 9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9월 달에 MB 정부 마지막 단계에 9월 21일부터 연말까지 똑같이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예. 이게 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15년도에 여야 합의로, 지금 여야죠. 예. 여야 합의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연기, 그리고 재건축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든요. 예. 이때 미분양 물량은 다 소진됐죠. 예. 금융 규제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도 오히려 금리를 낮췄고 이번 정부도 저금리로 갔잖아요. 예. 이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급 부족하고 금리를 낮추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잖아요. 이제 와서 금융 규제 한다고 해서 당분간 그 수요 공급을 꺾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6군데 발표를 했고요. 지난번에 또 14만 가구 발표를 했는데 단 한 군데도 아직 채 공개를 못 냈어요.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 중에서 또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호 중에서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했잖아요. 예. 한 게 없습니다. 지금 뭐 단 전체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주택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 규제 이런 정도를 영향이 해가지고는 없다고 시장 안정에 큰 영향이 없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원장님 사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심정 요인도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면 덩달아 매수 시장에 뛰어들고 그런 그 영향은 있는데 그 영향이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될 때의 영향을 받는데 없으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또는 뭐 7년 후에 물량이 늘어난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공급량은 뭐 지금 216만 가구입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은 거의 없는 상태고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집 없는 무주택자들은 어떻게라도 집을 살려고 나서고 또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사전 청약 3만 200가구 중에서 14,000가구가 신혼부부 희망주택이고 나머지 청년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주택 공급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대가 넘는 일반 무주택자들은 주택 분양받는 것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택 시장의 구조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네. 조금 비관적이네요. 시장 안정. 그렇죠. 시장 안정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숨통을 튄다면 2023년도쯤은 가능해요. 2022년도 말부터. 그 이유는 지난 5월 말까지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에요. 이때 4년, 8년짜리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줬잖아요. 그 끝나는 그 시기가 2022년 말 2023년도에 돌아와요. 4년짜리가. 이 4년이 끝나고 나면 10년으로 연기해야지 그래서 매각을 해야 돼요. 요 물량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물량이. 나머지 이제 8년짜리가 2025, 6년도에 나오는데 사실은 계획대로라면 2025, 6년도에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거나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리지 못할 것 같아요. 요 시기에 좀 뭐 그 주택 물량이 전국적으로 160만 6천 가구예요. 꽤 많아요. 근데 이건 상당수가 비아파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렇게 예. 대출 규제를 금융 당국이 너무 경직적이고 네. 어떤 룰에 따라서만 해버리면 아까 말한 실수요자 피해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은행의 뭐 자율성도 조금 훼손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리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 외환 위기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느 정도 좀 위기에서 좀 피해가는 상황들이 있었긴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다른 나라들이 피해받는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 왔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건전성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개선돼 온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이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그런 네. 이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네.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우려들은 이제 뭐 IMF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당국을 포함한 정책 당국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추가 대출 규제 과연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미리서 시장 전망을 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그리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